지금 저도 이번에 장성태 그 처형 사건을 너무나도 속전속결로 이렇게 된 거에 관해서 상당히 놀랐고, 특히 저는 1994년에 한국에 와서 97년부터 제가 북한 연구소에 한 11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매일 북한 뉴스와 정보, 그 다음에 최근 탈북자들 심층 인터뷰 이런 거에서 체크해 왔습니다만, 제가 기존에 예측했던 북한의 변화 속도보다 지금 너무나도 빠르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위기다. 그리고 NSC에 이제 상설 조직을 만들고, 또 이제 어제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이런 거는 정부 쪽에 국정원에 의해서 이제 모아지는 정보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거를 아마 반증하는 건데요. 이번에 그 장성택의 처형 사건을 여러 가지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사건은 북한이라는 큰 범위에서 보게 되면 북한이라는 통치 국가의 어떤 통치를 위한 재원이라 그럴까요, 에너지라 그럴까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걸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런 장성택 숙청이라는 극단적인 지금 상황까지 갔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는 어제 그 북한이 추모대회를 했는데, 원래 북한이 추모대회는 보통 그 이런 정치적 행사는 그 전날에 이 대회를 하고 당일에는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어제 그제는 결의대회를 그 김일성 시체 보관소 그 북한에서는 금수산 기념공전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하고 어제 이제 했는데, 이게 행사를 한 10시나 그 전후에서 해야 되는데 11시가 훨씬 넘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김정은이 행사장에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부터 인상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았고, 마무리도 여정 별로 이렇게 썩 시원하게 안 끝났다. 과거의 행사보다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에 김정은의 인상이 일상적으로 상식을 가진 분은 김정은의 어제 인상이 아마 슬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마 이런 거는 아마 포착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 그 행사에 참가하기 전에 김정은의 그 신경을 상당히 건드린, 불만을 아마 폭발시킨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라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번에 언론들이 절대자로 이번에 등극을 했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내부의 권력 구조상으로 볼 때, 또 김정은의 어떤 심리로 볼 때는 절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김경희거든요. 근데 김경희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설이 있는데, 제가 유추해 보건대는 김경희 보고 이제 같이 나가자, 그런데 이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돼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방영된 그 금수산 그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서 이술조하고 나타난 김정은은 상당히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행사가 순수가 앞뒤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어제 그 추모대회에 나타난 김정은은 심기가 안 좋다, 분명히 이제 다투었다, 이거는 거의 심리적으로 볼 때는 100%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김정은이가 고모한테 매달렸어야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 내부의 권력이나 이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이번에 장성택 사건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누구한테서도 이제는 솔직한 조언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재원이 많고 돈도 많아서, 또는 전기도 경제도 다 좋기 때문에 김정은이 풍분하게 군부나 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행정이나 이런 데 다 돈을 풍기고 선물을 마음대로 주어서 권력층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장성택 처형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해서 아마 김정은은 절대적인 조언도 들을 수 없고, 아마
김정은은 시행착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마 이번부터 지금 깨달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의 그 성장 과정을 쭉 보게 되면 한국에서 김정은이 2010년도에 9월 29일 날 처음 공개됐을 때 많은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김정은이 뭐 지적 능력도 좋고 뭐 포용력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했지만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온 그 뉴스나 정보들에 의하면 그거 다 반대였습니다.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할 때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고 친구도 별로 많지 않았고 오늘 뭐 미국 쪽에서 나온 그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그때부터 상당히 개팍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후지모토 겐지가 쓴 김정은 책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도 김정은은 아주 그 뭐 농구나 뭐나 그 후지모토를 상당히 좀 폭력적으로 대했던 뭐 어린이로서 그리고 북한의 고위층들 또는 탈북자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것들 보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아주 일방적이고 지금까지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실패라는 걸 실수라는 걸 그리고 남한테 욕이라는 걸 들어 안 본 사람 아버지의 권력을 휘두르기만 했던 사람 아버지의 권력을 대리해서 휘둘렀던 사람 아버지 죽기 전까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김정은은 단 한 번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 이 상황을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북한이 뭐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그 한 6, 7년 전에부터 돌아가서 쭉 상황을 체크해 보면 북한은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민주당이나 이쪽에 지금 뭐 종북이나 뭐 좌파나 하는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참 진짜로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아마 김정은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도 모든 정보들이 나오면 민주당은 아마 존립의 기반을 아마 잃을지도 모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또는 그쪽에서 이제 정당이 열려서 만약 뭐 통일은 급작스럽게 안 되겠지만 된다면 많은 자료와 또 북한의 2천만 주민들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지금 민주당한테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1, 2년 내에 아마 북한 인권 문제의 진실이 나오면서 그쪽은 아마 정당으로서의 그 존립의 어떤 정당성을 분명히 이루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북한이 그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사건별로 한번 쭉 짚어보면 이제는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07년 5월에 김정일이가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바이패스 했는데 딱 1년 지난 2008년 8월에 김정은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됐는데 3개월이 지난 4월에 자기의 그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의 아지트를 습격해서 거기에 있던 군, 당, 행정, 보위부의 그 측근들을 다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김정은이가 베이징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려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김정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죽자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 김정남을 암살하려다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김정은이가 화폐 개혁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지정이 되면서 자신의 통치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게 실패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11월에 연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그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뭐 그렇게 실패했고 그리고 그해 그 9월 29일 날에 이제 당대표자에서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장성택 판결문에 보게 되면 12월 13일자 장성택 판결문에 보게 되면 장성택이가 웬 새끼를 꼬면서 그 김정은을 내세워놓은데 그런 회의에서 싫어했다. 그거는 이제 아마 김정남을 의식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것은 장성택이 어떤 실망을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2008년부터 급속하게 이제 추진되고 그리고 김정은을 위한 브레인 그룹은 200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신이 뇌졸중으로 심장병으로 병이 심화되니까 그때
비로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했으니까 이게 김정은한테는 후계자 사업 준비할 데가 없었죠. 그리고 2010년에 이렇게 하고 나서 11년에 들어와서 이제 김정일이가 12월 달에 이제 사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2011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려고 100일 전투, 150일 전투했는데 100%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2012년은 원래 김정일이가 강성대국을 해서요. 북한 주민들 잘 사는 해라고 했는데 딱 열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북한 지도자 작년에 됐죠. 근데 얼마나 김정은이가 저렇고 직설적이고 즉흥적이고 주관적인가는 2012년 작년 4월에 이제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라고 해서 또 남한에 협박을 하고 총참모부 최후 통첩장 이런 부식의 협박은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아니라 어떤 김정은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군사놀이비 있었던 건데 7월에 작년 7월에 이영호를 숙청하면서 김정은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영호라는 사람은 북한군에서 상당히 신뢰가 좀 있고 경험도 있고 한 사람인데 김정일이가 그 사람을 군 쪽으로 내세워줬을 때는 김정일은 통치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세워줬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근데 그걸 김정은이가 이제 숙청을 했으니까 아무리 최룡해가 어떻게 했던 그렇게 하고 7월에 이제 김정은이가 미키마우스 로키 이제 영상물 보여주면서 변화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8월까지는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북한에서 그 후에 보도됐지만 암살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2009년부터 김정은은 군부의 그 외화벌이 권한을 다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다 군부에 있던 걸 어느 정도 이제 끌어다가 내각적으로 이제 돌렸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9월에 암살설이 있고 10월 5일 날에 김정은이가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진문겨라. 그리고 11월 19일에 다시 또 국가안전보위부를 2번 방문합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뭔가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다. 보통 북한에서는 반김정은 이런 반김정일 이런 운동이 또는 투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있습니다. 근데 다 숙청이 돼서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이제 위기에 빠지면서 군부가 자기들의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김정은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12월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죠. 그리고 13년도 올해 3월에 들어와서 핵실험까지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육자회담 영원히 갔다 이러고 이제 미국을 자극하느라고 인터넷에 동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김정은을 자극하는 게 대해서 5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두 나라의 강대국이라든가요. 하여튼 신형 대국 관계 이거를 하고 핵 포기를 하도록 만들겠다.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실수한 거죠.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까지 막연하게 놀 줄을 아마 중국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12월 3일자 그 날짜에도 중국은 장성택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왜 당 조직부 쪽에서 원래 당 조직부에서 하고 행정부하고 이제 알력 관계가 있고 이 알력 관계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지금 형성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이제 김정남 쪽을 이제 했고 이재강 쪽은 이제 고영희 김정은 쪽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지만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경제통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이제 와서 중국이 북한을 식량을 50만 톤 이상 준다든지 무슨 원유 공급을 좀 늘린다든지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에 눈도 있어서 절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외화를 벌어들이는 채널이 거의나 지금 다 막혀 있고 북한 지금 무역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게 무연탄 수출해서 1년에 한 10억, 11억 달러 정도 이제 벌어들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내부에서 돈 누가 차지하느냐 또 이제 물론 권력이지만 그 권력의 밑바탕에는 이제 돈이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통치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100%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망해왔는데 이제는 뭐가 있느냐? 북한의 이 쿠데타 이론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반대 세력이 이제 싸우다가 한 몇 번은 이제 충돌을 하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에 균형이 파괴되면서 더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 우물 안에서 이제 그 조그만 이런 물 웅덩이에서 여름에 그 물이 말라가면 올챙이가 이제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떤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통 장성택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은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군부와 당과의 관계에서는 그 누구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고 김정은은 지금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북한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그런 변화가 아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북한 장성택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바로 성명을 발표했죠.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와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도 이번 장성택 처형 사건을 계기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장성택 사태는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인식을 한층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COI 공관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도 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저희 한변에서는 지난 11월 18일에 제네바에서 COI 실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COI 활동 기한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내년부터 중국, 러시아, 쿠바가 UN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점에 비추어봐도 사실상 COI 활동 기한 연장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COI 공관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OI 공관은 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관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COI 공관에 한 4가지 정도 사항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째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 중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COI 공관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OI 공관에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이 관련자들을 회부하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COI 공관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보존할 수 있는 UN 차원의 기록 보존소 설치가 권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독일의 짤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그랬던 것처럼 UN 차원에서 기록보존소가 설치된다면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어떤 국제적 압력 창구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 법안을 여러 개 제출했고 그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북한 인권 법안들이 대부분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차원에서 기록보존소 설치 권고가 내려진다면 이 국내 북한인권법 통과, 재정 여론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I 공관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어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아니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서 협조하는 이런 행위를 막도록 이제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에 대한 권고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미묘한 태도 변화가 사실 감지되고 있는데 CY가 이렇게 중국 등에 대해서 공관을 낸다면 중국 입장 변화에 어느 정도 명분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CY 공관 외에도 그 ICC 제소 같은 국제 형사 메커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CY가 국제 형사재판소 제소를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상위 민사국들 거부권 행사 문제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 김정은 등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자체, 회부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NGO 차원에서도 국제 형사재판소 제소를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 한변에서는 지난 11월 20일에 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를 대리해서 ICC에 김정은 등 사인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고발 취지는 6.25 전쟁 중에 납북된 인사를 북한에서 계속 억류를 하고 있고 그 계속 납북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등 책임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규정 11조에 따라 ICC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리인 2003년 2월 1일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어떤 시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제 한변에서는 법리 검토를 거쳐서 UN 강제 실종 선언이나 미주 강제 실종 협약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계속범의 법리를 활용해서 사실 대한민국 현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ICC 제소 외에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문제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그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떤 수석 검사를 지냈던 제프리 나이스 경이 방한을 했는데 제프리 나이스 경은 그 크메르 루즈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이제 대한민국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제사회에서 특별재판소는 주로 6.25 전범재판소나 아니면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성립된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유엔하고 해당 국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해야 될지 설립하게 된다면 설립 방식, 운영 방식, 재판소 구성 등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별재판소 설립이 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요. 만약에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의 반인도 범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이런 인권 침해 문제 청산 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향후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 CY가 그 방한에서 5일간 공개 청문회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공개 청문회를 마친 뒤에 CY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이런 북한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한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COI 공관 제출 시점에는 국내외 인권 단체들이 어떤 역량을 결집시켜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리고 어떤 북한 인권법 통과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COI 공관 이행을 위한 북한 인권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도 한시적이지만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COI 공관 제출을 계기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핵 문제나 남북 경협 문제 이런 문제들과 동시에 논의되는 어떤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젝트 추진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